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3808님 예리하시네요. 세계 경기 회복도 있지만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강화에 따라서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말도 있던데 요건 맞는 말일까요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셰일가스를 캐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쪽 업체들이 많이 캐내기가 어렵다. 즉 오펙 회원국 아닌 나라들에서 나오는 석유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요거는 공부를 좀 더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북유럽식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인테리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린이집. 그런데 무엇 다 떠나서 복지의 모델로 우리가 북유럽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갈리는 데다가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그리고 노인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식주 연구실에서는 북유럽식 복지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좋은 점만 말고요. 허와시를 다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의 저자이자 북유럽 연구소의 하수정 소장님. 닉네임이 북극여우라고 하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리 봐도 북극이나 여우 양쪽으로 연상이 안 되는데 왜 북극여우라는 별명을 스스로 지으신 거예요? 아, 네. 요즘에 부캐가 하도 유행이라서 저도 유행을 따라 부캐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 유산슬처럼요? 예. 네. 근데 북유럽이라는 주제를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딱 북구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북극여우. 그 동물도 너무 예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엔잡러라고 제가 들었어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북유럽 네. 연구소도 오랫동안 운영해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가본 사람도 주변에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 가보고 다 겪어보니 이 북유럽도 사정이 다 다르다. 그래서 소장님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모델은 핀란드 정도를 참고할 만하다 이런 결론을 내셨네요. 이게 각기 다르기는 달라요. 나라마다 다른데 일단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기름으로 부자가 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랑 경제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사실은 노동이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 분야에 있어서는 스웨덴이 볼만하고 물론 모든 나라가 북유럽 5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가 비슷한 정책을 다 갖고 있어요. 문화도 비슷하고. 네. 근데 이제 보자면 경제 발전 과정이나 아니면 구성을 보자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정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적합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왜 핀란드인지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핀란드식 사회복지를 요약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것은 비단 핀란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웨덴, 덴마크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기 좋게 만드는 환경을 이제 국가가 보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람들이 이제 북유럽을 복지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노동천국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노동천국. 예, 그러니까 네. 노동자가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근로 의욕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는 경제활동 참여율도 남녀 모두 80% 가까이 되니까요. 그 대신에 일을 해야 세금이 나오고 그 세금이 나와야지 복지 정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을 유지하는 구조가 북유럽식 복지다. 아, 그래서 일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이 체제를 유지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까지 무상교육 받는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는 예전 표현으로는 우골탑, 지금 표현으로는 등골 브레이커 이런 말 많은데 네. 나머지도 실업, 질병, 연금, 기타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이 있고 여성과 노인 인구가 나가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사실 북유럽은 이상적인 나라라고들 하지만
꼭 이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리적인 나라라고 봐야 네. 되는데 뭐 여성이든 노동이 뭐 노인이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위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아니면 뭐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북유럽은 복지가 고복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세금을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이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70년대에 스웨덴 복지의 틀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별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지 얘기를 하면서 증세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세금을 올릴 만큼 다 올렸고 어디서 세금을 그럼 더 올릴 수 있을까? 더 거둘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 세금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일을 하게 해야겠다. 네. 그래서 여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게 사실 70년대 스웨덴 복지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추가적인 세원의 발굴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일하기 좋게 뭐 타가 시설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고용 평등에 대한 것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끝나고 돌아갔을 때 복귀가 쉽게 만들어주고 이게 사실 뭐 평등 이런 게 아니라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여자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그리고 노인들도 지금은 이제 인구가 조금씩 줄기도 하고 또 여전히 고비용이고 네. 그다음에 나이가 되게 오래 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정년도 연장하는 법도 거기서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노인들이 좀 더 일자리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인 거죠. 보태주는 분들을 빨리 만들지 말자. 조금 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경제활동 인구를 붙들어두자.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데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은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선거를 하면 정당들이 공약을 내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되게 경제학에나 나올 법한 완전 고용 이런 게 등장을 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사실 북유럽의 그 경제를 보시면 GDP의 40%에서 50% 정도가 공공 분야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공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소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본소득 때문에 북유럽이 소환이 되는데 사실 기본소득을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핀란드밖에 없고 나머지 북유럽 국가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문화가 좀 다른데 핀란드는 이렇게 인종도 조금 다르고 문화도 조금 다른데 네. 나머지 북유럽 국가는 루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의 정체성이라던가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부가 일자리를 발굴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만듦은 이분을 납세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네. 그러면 재정으로 일단 준 다음에 본인의 자존감과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이분이 세금을 내면 그걸 정부가 다시 걷어가는군요. 그렇죠. 요거 굉장히 정말 실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임신, 출산 이런 거 이후에 여성들이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도 굉장히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아요. 여성이랑 남성이랑 그 경제활동 참여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급여의 차이는 한 10%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20% 정도 나잖아요. 그래서 차이도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도 남녀가 같이 지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뭐 스웨덴 같은 경우가 스웨덴, 덴마크가 육아에 대해서는 제일 잘 돼 있는데 이제 480일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육아휴직을요? 네. 480일이면 1년이 넘잖아요. 1년 반 정도 네. 되는데 월급의 80% 정도를 받고 그리고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양 부모가 똑같이 쓰면은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보너스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엄마 하고 아빠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면요? 엄마 아빠가 똑같이 나눠서 반반 쓰면 그리고 의무적으로 3개월은 반드시 양쪽 누군가가 써야 돼. 안 그러면 소멸이 돼요. 그래서 양쪽에 그러니까 아빠도 반드시 3개월 네.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율도 높아요. 뭐 스웨덴이 1.8, 덴마크가 1.7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1 이하로 떨어져서 네.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그러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마 그 아이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기도 사실 만만치가 않고 사용을 해도 요새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분이 돈을 쓰는 식구는 하나 늘어났는데 소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듯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도 이런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개척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지만 인구가 워낙 적잖아요. 그 넓은 나라에 작은 인구가 사는데 그러면 세수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이 이제 일을 막 하기 시작한 이후로 북유럽이 선택한 건 사실 이민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은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북유럽은 이것도 사실 선순환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뭐 실패를 해도 두려울 게 별로 없잖아요. 복지가 내 삶을 지탱을 해주니까. 그래서 유럽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인데 스웨덴하고 핀란드에서 벤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든 국부를 창출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민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요즘 사실 북유럽이 이민자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인종차별이라던가 이민이 싫어 이런 것보다는 이민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더 커요. 그러니까 가서 지내보시면 인종차별에 대한 건 다른 어떤 세계보다도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70년대나 이럴 때 스웨덴 사람들이 날씨가 척박하고 이래서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남유럽이나 터키에서 이민 와서 자기들의 경제를 일궈준 이민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민 온 분들은 난민들도 많고 분쟁 지역 분들도 많아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을 하지 않거나 또 종교가 달라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복지수당으로만 생활을 하고 일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소수 있다 보니까 이런 네.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민자들하고 약간 골이 생긴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군요. 저분들이 얼른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세금을 안 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였군요. 네. 이게 상당히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때가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클래시 오브 클랜, 마인크래프트 이거 다 북유럽에서 온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스포티파이도 있고 그쵸. 스카이프도 있고 많이 있죠. 스포티파이 막 오랜만에 유럽에서 나온 전 세계가 같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결국은 그러면 핀란드 같은 북유럽식 복지라는 거는 높은 세금의 바탕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북유럽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세금을 다들 좀 많이 내는 편이죠. 많이 내는 편이고 안 내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저도 되게 놀랐는데 아르바이트를 주말에만 해서 한 15만 원 이렇게 돈을 받아도 자기가 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는 면세점, 지점 이하의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네. 거기는 누구나 소득이 있는, 그러니까 노동이 있는 곳엔 월급이 있고 월급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 이게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어서 반드시 세금을 내서 모두가 기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서로가 강조하죠. 십시일반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대신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국가가 반드시 도와준다. 상호 신뢰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요거 재밌었어요. 그 퀴즈쇼 우승한 다음에 상금으로 8,300만 원 받은 거예요? 아니면 네, 받았어요. 요걸 받았는데 세금을 얼마를 냈다는 거죠? 30%를 냈으니까 30%인가 좀 넘나? 36%를 냈나 하여튼 그랬죠. 네. 아마 우리도 이렇게 상금이나 복권 뭐 이런 네. 거는 세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나는 사회 혜택만 받았다. 누구든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내는 세금보다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저 사실 좀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한국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자살한 친구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래서 나는 스웨덴이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무럭무럭 자라서 나란 일을 하시는 분이 네, 되셨나요?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됐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근데 사람 마음이요. 세금이라는 게 되게 달갑진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혜택은 받고 싶지만 세금은 많이 안 내고 싶은 게 사람들이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거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세금 내는 거 싫지 않냐고. 물론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싫어하고 세금에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뭘 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러면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빠삭하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은 다이아몬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산층이 굉장히 두터운 구조인데 이 중산층이 대다수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월급의 30%,
3.5%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자기들이 돌려받는 게 더 많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도 학비가 전혀 들지 않고 사교육이 없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시면 나라에서 다 펜션이 나오니까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프다고 해도 병원에 1년 상한선이 한 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린다고 해도 4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부터 나라에서 내는 거예요. 개인 부담 의료비의 상한선이 40만 원이요. 네.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는 의료보험 우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네네. 오히려 효율성의 면에선 더 뛰어난 점이 네.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닥쳐오는 불행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들이 이 제도를 굉장히 강하게 떠받치고 있는 거죠. 내가 세금을 내기는 내고 싫지만 내가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굉장히 사실은 그 비즈니스에 능한 분들이네요. 적은 보험료로 큰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나는 지금 돈 벌 때 많이 내는 걸 아끼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상호 신뢰와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건데 북유럽 국가 국민들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투입 대비 산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델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복지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예.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핀란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2년 동안 실제로 실험도 했었고. 네. 근데 이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복지병. 복지의 덫이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 있는 네 가족이라고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자녀 수당, 그다음에 실업을 했으면 실업 수당, 그다음 주거에 대한 보조 수당 이런 걸 다 받으면 사실 최저임금하고 한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죠. 난 그냥 수당 받아서 살아도 이만큼인데 내가 왜 굳이 20만 원 더 받으려고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핀란드에서도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걸 일원화해서 소득을 120만 원 정도로 줄이고 나면 그럼 이 사람들은 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었고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저는 항상 정책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많은 정책이 목표가 사실 저는 안 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당위적으로 또는 어쩌면 대권을 앞두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지지만 핀란드는 반드시 그 목표가 있었고 그 실험을 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의 웰빙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웰빙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로시장에 나오는가. 노동시장에 투입이 되는가. 그리고 3번째로는 행정비용. 근데 이제 소수를 했으니까 2,000명밖에 안 했으니까 행정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첫 번째는 웰빙은 약간 증가했대요. 그런데 노동력으로 투입되는 비율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가셔야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접었던 거죠. 만약에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인력이 많았으면 아마 실행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군요. 이게 일자리를 구한다고 증명할 필요도 없이 매달 월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러면은 언뜻 들어서는 혹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복지병의 치료법? 이 과정에서 왜 이게 등장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 한 400만 원 정도 받다가 120만 원으로 줄어들면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일을 하면 수당을 못 받았는데 일을 해도 수당 준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또 실제로 자녀 몇 명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하면 행정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똑같이 돈을 주면 이거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관리할 비용이 줄어드니까 행정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월급이 많은 사람한테도 원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주는 거니까 주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러면 소득 구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소득 구간이 이렇게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가 되니까 세금도 비례해서 엄청 그렇죠.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세금으로 기속될 수 있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북유럽식 복지 혹은 남들이 먼저 가본 길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발췌해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하고 이 기승전결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최저임금 문제부터 이것도 지금 우리 업종별 차등지급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이냐 안심소득이냐 등등해서 다양한 간판을 달고 있는 정책 혹은 공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의견 하나 주신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말이야 뭐 건물주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소득이 아니라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소득을 받는 게 경력이나 스펙이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은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의 경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기본소득 네. 그 최저임금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은데 굉장히 먼 미래의 일 때문에 미디어의 이 관심을 잡아먹고 있는 게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리고 또 기본소득도요. 어떤 분들은 4차 산업이 이렇게 되면 로봇가 일을 하면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영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서 뭐 그게 길이 요원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요즘에 일어나는 사회 문제가 고립감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는 사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기술의 진보에 우리가 그걸 맡겨야 되지? 기술 발전 우리가 보류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디그로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게 사람을 위한 거라면 성장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왜 직진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예. 철학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요. 가끔 유턴도 하고 이 램프로 빠지기도 할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공부할 거리를 많이 주고 가셨는데요. 아무래도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지금까지 먹고 입고 자고 생활 밀착형 고민 해결해보는 의식주 연구실 북유럽 연구소의 하수정 소장님, 북극여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